베를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건축 전문지 편집장 데이비드가 150년 된 집을 버리고 한인타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독일 건축가들은 배신자라며 그를 따돌렸죠. 15년 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에너지 효율 40% 개선, 난방비 절반, 15년 요통 사라짐. 독일 연방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그의 바닥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전국 사회주택에 한국기술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밀공학도 따라잡지 못한 온돌의 충격적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미국 시애틀 출신이고 지금은 베를린에서 유럽 건축 전문지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49세입니다. 15년 전 독일인 아내 카트린을 만나 베를린에 정착했죠. 14세 딸 소피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서울 디자인 위크를 취재한 적이 있어요. 당시 서울은 놀라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에너지가 있었죠. 한국 건축가들의 열정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때 만난 박준호 씨와는 지금도 가끔 연락하며 지냅니다. 우리 가족은 베를린 프렌칠라우어 베르크의 19세기 알트바우에 살아요. 붉은 벽돌의 높은 천장, 회반죽 장식이 아름다운 건물이죠.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집을 12년 전 구입했습니다. 건축 저널리스트로서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참나무 마루가 발바닥을 얼렸어요. 베를린 1월 기온은 영하 12도였습니다. 서둘러 두툼한 실내화를 신었지만 이미 발목까지 냉기가 스며들었죠. 무릎에서 익숙한 통증이 왔습니다. 15년 전부터 시작된 만성 요통이에요.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와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몸을 풀기까지 20분은 걸렸습니다.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벽의 라디에이터에서 뜨거운 열이 나왔어요. 온도 조절기는 22도로 설정돼 있었지만 열은 라디에이터 주변에만 머물렀습니다. 창가는 차갑고 바닥은 더욱 차가웠죠. 높이 3.5m가 넘는 알트바우의 천장은 우아하지만 난방에는 치명적이에요. 뜨거운 공기는 천장 쪽에 모이고 바닥은 지하실처럼 차가웠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매달 650유로, 연간 8,000유로가 넘었어요. 약 1,200만 원입니다. 5년 전 독일식 바닥 난방을 설치했습니다. 전기 방식이었어요. 시공사는 최신 시스템이라고 자랑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바닥이 미지근하게 데워질 뿐이었고 전기료가 폭등했어요. 6개월 만에 꺼버렸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타일 바닥은 더욱 차가웠어요. 두겹 양말을 신고도 5분만 서 있으면 발바닥이 시렸습니다. 카트린도 겨울이면 실내에서 부츠를 신고 다녔어요. 그녀는 만성 냉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허리를 숙이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왔어요. 찌르는 듯한 느낌에 잠시 멈춰 서야 했죠. 정형외과 의사는 디스크 초기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따뜻하게 지내라는 조언뿐이었어요. 따뜻하게 지내라니 이 집에서 어떡해요?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박준호 씨로부터 메시지가 있었어요. 서울 건축 비엔날레 초대장이었습니다. 3월 초에 열리는 행사였죠. 전 세계 건축 전문가들이 모인다고 했어요. 저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마침 3월은 여유가 있었어요. 참석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건축가 마르쿠스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도 알트바우에 살았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제 걸음걸이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허리가 또 안 좋은 것 같다고요. 저는 날씨 탓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매년 겨울마다 악화되고 있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라디에이터의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하지만 신발을 벗는 순간 익숙한 냉기가 발을 맞이했습니다. 소피아가 거실 소파에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어요. 숙제를 하고 있었죠. 14살 아이가 실내에서 담요를 덮어야 한다는 게 정상일까요? 카트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도 두꺼운 가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손이 차갑다고 했습니다. 30대부터 시작된 냉증이 나이가 들수록 심해졌어요.
저는 그녀에게 서울 비엔날레 초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다녀올 거라고요. 카트린은 좋은 기회라며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지만 발끝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난방을 가동하고 있는데도 침실 바닥에서 냉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자세를 여러 번 바꿔야 했죠. 왼쪽으로 누우면 무릎이 아프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허리가 아팠어요. 똑바로 누우면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건축 전문가로 15년을 살았지만 정작 제 집은 제대로 따뜻하지 않았어요. 온도계는 22도를 가리키지만 제 몸은 영하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간 1,200만 원을 난방비로 쓰는데도 가족 모두가 춥다고 느꼈어요. 독일 최신 기술로 지은 바닥 난방도 실패했죠. 150년 된 건물 구조 때문일까요? 아니면 원래 겨울은 이렇게 춥게 보내는 게 당연한 걸까요? 카트린이 옆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녀도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손발이 차가워서 잠들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3월에 서울에 가면 어떨까? 10년 전 느꼈던 그 활기찬 도시를 다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3월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강남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비엔날레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일주일간 다양한 세미나와 전시가 열린다고 했죠. 강남의 25층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도어락을 열며 말했어요. 신발을 벗으셔야 해요. 저는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멈춰섰어요. 발바닥에 전해지는 온기.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전기장판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죠. 베를린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온돌이에요. 바닥 난방이죠. 한국 아파트는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걸음마다 발바닥을 통해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15년 건축 저널리스트로 살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주저앉아 손으로 바닥을 짚어봤습니다. 마루 전체에서 온기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어요. 보일러에서 데운 물이 순환하면서 바닥을 데우는 거죠. 한국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해온 방식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요? 박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구들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다고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연기가 바닥 아래 돌들을 데우고 그 열이 오래 유지됐다고 했어요. 현대에 와서 온수 방식으로 발전했지만 원리는 같다고 덧붙였죠. 건축가로서 충격이었어요. 바닥 전체를 데운다는 발상 자체가 신선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벽의 온도 조절기를 보여줬어요. 현재 23도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방마다 따로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베를린에서 22도로 설정해도 춥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박준호 씨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그대로 앉았어요. 엉덩이를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편안했습니다. 15년간 베를린에서 바닥에 앉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차가워서요. 침실 바닥도 따뜻했습니다. 화장실 타일도 마찬가지였죠. 집 전체가 온기로 가득했어요. 베를린에서는 라디에이터 근처만 따뜻했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어도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전기장판과 두꺼운 이불이 필수였지만 여기서는 얇은 이불 하나면 충분했어요. 발끝이 따뜻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죠. 놀라운 건 허리였어요. 평소처럼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자세를 바꿔도 통증이 덜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이상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내딛는 순간 따뜻한 바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20분씩 걸리던 아침 스트레칭이 필요 없었어요. 허리가 가볍고 무릎도 덜 아팠습니다. 착각일까요? 비엔날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고 걸어 다녔지만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도 허리가 괜찮았어요. 베를린에서는 하루 행사만 참석해도 저녁엔 진통제를 먹어야 했는데요. 3일째 되던 날 확신했습니다. 온돌이 제 몸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거의 없었어요.
걸을 때도 가벼웠고 밤에는 깊이 잤습니다. 박준호 씨에게 물었어요. 온돌이 건강에도 좋습니까? 물론이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관절에 좋아요. 특히 겨울철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국 노인들이 겨울을 잘 나는 이유 중 하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허리가 나아지고 있는 이유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엔날레가 끝났어요. 베를린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며 바닥을 만져봤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감쌌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다시 차가운 바닥, 뻣뻣한 허리, 아침마다 고통으로 시작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죠.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왜 베를린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을까? 독일도 겨울이 추운데 왜 3000년 된 이 기술을 모를까?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박준호 씨가 말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엔 신기해하다가 나중엔 떠나기 싫어해요. 특히 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비행기에서 베를린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5년간 괴롭히던 통증이 사라졌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월 말이었지만 기온은 영상 5도였어요. 쌀쌀했습니다. 카트린과 소피아가 마중 나왔어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라디에이터의 미지근한 열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구두를 벗고 실내화를 신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닥이 차갑다는 걸요. 아니, 정확히는 서울과 비교가 됐어요. 일주일간 따뜻한 바닥에 익숙해진 제 발은 이제 베를린 바닥의 차가움을 더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높은 천장, 우아한 인테리어, 넓은 공간.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뭔가 텅 빈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안해야 할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익숙한 침대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발끝이 차가웠고 허리가 다시 뻣뻣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뒤척이게 됐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느끼는 통증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차가운 마루가 발을 얼렸어요. 서울의 따뜻한 아침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카트린에게 화상통화를 걸었던 게 생각났어요. 서울에서 온돌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때 그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몸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변화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다시 심해졌어요. 서울에서 거의 사라졌던 통증이 돌아온 겁니다.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20분씩 해야 했고 저녁이면 허리가 뻣뻣하게 굳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확신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변화는 착각이 아니었어요. 온돌이 정말로 제 몸을 바꿔놨던 겁니다. 그리고 베를린으로 돌아오자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갔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카트린과 소피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온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하다는 것, 일주일 만에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 모든 것을요. 카트린이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었냐고요. 매일 아침 느꼈어요. 여기선 20분씩 스트레칭 해야 하지만 서울에선 필요 없었어요. 밤에도 편하게 잤고요. 소피아가 신기해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니 상상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카트린이 물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독일 건축가 동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마르쿠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난방 시스템 전문가였어요. 온돌에 대해 설명하자 그는 흥미로워했지만 회의적이었습니다. 온수 바닥 난방이라면 독일에도 있어. 우리가 5년 전에 설치했던 거 기억하지? 그것과는 달라요.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데이비드, 알트바우 구조를 생각해봐. 150년 된 건물이야. 바닥을 다 뜯어내야 해. 층고도 문제고. 마르쿠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트바우는 바닥 구조가 복잡했어요. 목재 빔 위에 회반죽과 나무 마루가 깔려 있었죠.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려면 모든 걸 뜯어내야 했습니다. 다른 건축가에게도 자문을 구했어요. 답은 비슷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거예요. 최소 10만 유로, 약 1억 5천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알트바우는 문화재 보호 대상이었어요. 구조 변경에 시청 허가가 필요했죠. 허가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방법을 알아봤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 집에 온도를 설치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온돌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가는 것. 다음 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 한인타운이 있어요. 샤를로텐부르크와 빌머스도르프 사이 지역이죠. 혹시 그곳에 한국식 아파트가 있지 않을까? 검색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베를린 외곽 판코 지역에 한국 건설사가 지은 주상복합 단지가 있다는 걸요. 2년 전에 완공됐고 온돌 시스템이 전 세대에 설치돼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프렌츠라우어 베르크를 떠나 판코로 간다. 150년 된 알트바우를 버리고 신축 아파트로. 건축 저널리스트로서 상상도 못할 선택이었습니다. 주말에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는 지난 2주간 알아본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온돌 설치 불가능 판정, 판코의 한국식 아파트, 그리고 제 결론을요. 이 집을 팔고 그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트린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소피아는 포크를 내려놓았죠. 뭐라고요? 카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코요? 우리가 12년 산 이 집을 팔고 외곽으로 간다고요? 건강 때문이에요. 서울에서 일주일 만에 15년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기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시작됐죠. 병원에 가봐요. 다른 치료법을 찾아봐요. 왜 꼭 이사를 가야 해요? 카트린이 말했습니다. 이미 10년 넘게 병원 다녔어요. 온갖 치료 받아봤죠. 아무것도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온돌 위에서 일주일 살았더니 나아졌어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느꼈어. 확실히 달랐어. 소피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트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카트린이 일어나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마르쿠스와 점심을 먹었어요. 저는 그에게 이사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미쳤어? 마르쿠스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프렌츠라우어 베르크를 떠나 12년을 산 알트바우를, 그것도 판코 아파트로. 건강 때문이야. 건강은 다른 방법으로도 챙길 수 있어.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 다 해봤어. 마르쿠스, 자넨 모르는 거야. 서울에서 뭘 경험했는지. 마르쿠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넨 유럽 건축 전문지 편집장이야. 15년 경력의 건축 저널리스트고. 우리 업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알트바우를 버리고 신축 아파트로 간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만두라고? 아니,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자네 평판이. 평판보다 내 허리가 더 중요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트린은 여전히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그 아파트를 직접 가보자고요. 다음 주말, 우리 가족은 차를 타고 판코로 향했습니다. 30분 거리였어요. 주변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프렌츠라우어 베르크의 오래된 건물들을 벗어나자 신개발 지역이 나타났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한글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죠. 소피아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에요? 차 안의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곳 어딘가에 제 허리를 치료할 수 있는 바닥이 있다는 걸요. 차는 판코의 신개발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낡은 건물들 사이에 갑자기 현대적인 고층 타워가 나타났습니다. 유리와 철근으로 이루어진 20층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서 있었어요. 주변은 넓은 조경으로 꾸며져 있었고 입구에는 한글과 독일어로 된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며 게이트가 열렸죠. 서울에서 봤던 시스템과 똑같았어요. 모델하우스 담당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한국계 독일인 여성이었어요. 유창한 독일어로 건물을 소개했죠. 총 180세대, 스마트홈 시스템,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모든 세대의 온돌 설치. 12층 모델하우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신발을 벗으라고 안내했어요. 카트린과 소피아는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망설이다가 신발을 벗었어요. 그 순간 카트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발을 디딘 순간 전해지는 온기에 그녀는 멈춰 섰어요. 눈이 커지며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소피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놀란 표정으로 발을 움직여보며 온기를 확인했죠. 직원이 온돌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 방마다 독립온도 조절, 에너지 효율 등. 저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카트린과 소피아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통창으로 베를린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알트바우의 정원뷰보다 더 넓은 전망이었습니다. 카트린이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거실 바닥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어요. 걸음마다 온기를 느끼며 신기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손으로 바닥을 짚어봤어요. 서울에서 제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죠. 침실과 화장실도 둘러봤습니다. 모든 바닥이 따뜻했어요. 카트린이 화장실 타일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그녀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까지. 알트바우에는 없던 시설들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카트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바닥이 정말 따뜻하더라고 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느낌이었다고요. 12년간 차가운 바닥에 익숙했는데 따뜻한 바닥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피아도 인정했습니다. 시설이 생각보다 좋았다고요. 친구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카트린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실제로 살아보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그 건물에는 단기 체류 프로그램이 있다고 직원이 말했었거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은 최소한의 짐을 챙겨 그 아파트로 향했어요. 12층 투룸이었습니다. 첫날 밤 카트린은 침대에 누워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어요. 알트바우가 아닌 낯선 공간이었죠. 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트린이 말했어요. 잘 잤다고요. 평소보다 깊이 잤고 발이 따뜻했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침실 바닥이 따뜻해서 밤에 이불을 걷어차도 괜찮았다고 했죠. 사흘째 되던 날 카트린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이 덜 차갑다는 거예요. 평소엔 기상 후 1시간은 지나야 손발이 따뜻해졌는데 여기선 일어나자마자 괜찮았다고 했어요. 저는 매일 허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통증이 다시 줄어들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경험했던 그 변화가 다시 시작됐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알트바우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짐을 싸며 카트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더 편하다고요. 바닥이 따뜻한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투표를 했어요. 3명 모두 찬성이었습니다. 이사하자고요. 다음 주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어요. 프렌츠라우어 베르크의 베테랑 중개인이었죠. 그는 150년 된 알트바우라면 금방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 수요가 높다고 덧붙였어요. 일주일 후 매물이 공개됐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데이비드 밀러가 집을 판다더라. 건축 저널리스트가 알트바우를 떠난다더라. 베를린 건축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편집국장이었어요. 사무실로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죠. 다음 날 편집국장실로 갔습니다. 국장과 주요 편집위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국장이 물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냐고요. 알트바우를 팔고 판코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설명했죠.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유럽 건축 전문지의 편집장이라고 했어요. 15년 경력에 존경받는 저널리스트라고요.
알트바우를 버리고 신축 아파트로 간다는 건 전문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제 건강보다 잡지 신뢰도가 더 중요하냐고요. 국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죠. 일주일 후 독일 건축가 협회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협회 사무실에 갔습니다. 회장과 주요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고요. 알트바우를 떠나 한국식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협회 전체에 퍼졌다고 했어요. 독일 건축 전통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건강이 우선이라고요. 하지만 협회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알트바우에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가 나타났어요. 영국에서 온 금융인이었습니다. 베를린 부동산 투자 목적이었죠. 한 달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카트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2년 산 집과의 이별이었죠. 판코 아파트 구매 계약도 진행했습니다. 12층 투룸. 우리가 일주일간 머물렀던 그 유닛이었어요. 이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그 사이 베를린 건축계의 반응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따돌렸고 프로젝트 미팅에서 배제됐어요. 한 건축 매거진은 제 기고를 거절했습니다. 마르쿠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이사한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하지만 몸은 편안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내딛는 순간 따뜻한 바닥이 저를 맞이했어요. 허리는 가볍고 무릎도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20분씩 스트레칭할 필요가 없었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카트린이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맨발로 주방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알트바우에서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손이 따뜻하다고 말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피아도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알트바우에서는 항상 소파에 앉았는데 여기서는 바닥이 더 편한가 봤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달랐습니다. 이사 일주일 후 독일 건축가 협회 원래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15년간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모임이었죠. 베를린 밑에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화 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20명 정도의 건축가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제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옆에 앉던 마르쿠스는 눈을 피했어요. 빈자리에 앉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협회 회장이 최근 베를린 건축 프로젝트들을 소개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전통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베를린의 알트바우는 150년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지키는 것이 건축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일부는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어요. 저를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몇몇이 다가왔습니다. 한 건축가가 물었어요. 정말 판코 아파트로 이사 갔냐고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다른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미국인이라 독일 건축 전통을 이해 못하는 거라고요. 15년 살았어도 결국 외국인은 외국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사무실 상황도 악화됐습니다. 편집회의에서 제 의견은 무시됐어요. 제가 제안한 기획안은 번번이 거절됐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죠. 한 편집위원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알트바우를 버린 사람이 건축 전문지를 이끌 자격이 있냐고요. 독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물었어요. 프로젝트 미팅에서도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협업 제안도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소피아의 학교 생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프렌칠라우어 베르크의 김나지움에 다녔어요. 이사 후에도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통학 시간이 40분으로 늘었죠. 친구들의 반응도 미묘했습니다. 한 친구 엄마가 소피아에게 물었다고 해요.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소피아는 그날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카트린이 그녀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카트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건축 매거진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곳이었죠. 저는 기뻐하며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던진 질문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왜 알트바우를 떠났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건축 전문가로서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건강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제 허리를 치료했다고 말했어요. 에너지 효율도 훨씬 좋다고 덧붙였죠. 기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아니냐고 물었어요. 과학적 근거가 있냐고 추궁했습니다. 인터뷰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건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누군가 제 이사 소식을 올렸고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비판적이었습니다. 배신자라는 말, 건축가 자격이 없다는 말, 독일을 떠나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일부는 사업 실패로 집을 잃은 거 아니냐는 추측까지 했습니다. 마르쿠스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자기도 협회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친한 것으로 알려지면 곤란하다고 덧붙였죠. 15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편집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편집장 직위를 내려놓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수석 편집위원으로 남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잡지를 위해 좋겠다고 말했어요. 사실상 강등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어요. 국장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카트린과 소피아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직장을 잃게 됐다고요. 카트린이 울었습니다. 자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이사하자고 동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소피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베를린의 야경이 보였어요. 15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명성, 인맥, 수입, 친구들.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몸은 괜찮다는 걸요.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15년간 매일 아침 저를 괴롭히던 그 통증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가볍게 일어났고 하루 종일 활동해도 괜찮았어요. 카트린의 냉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실내에서 맨발로 다녔어요. 손도 따뜻했고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소피아도 감기에 덜 걸렸습니다. 알트바우에서는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건강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성과 건강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15년 건축 저널리스트로 살아온 제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데이터였죠. 감정으로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온돌이 정말 효과적이라면 측정 가능한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에너지 미터기를 주문했어요. 독일에서 가장 정밀하다는 제품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기와 가스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었죠. 온도계와 습도계도 구입했습니다. 각 방마다 설치할 계획이었어요. 베를린 공과대학 물리학과에 연락했습니다. 센서 장비를 빌릴 수 있냐고 물었어요. 교수 한 명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국 난방 시스템을 연구해보고 싶다고 했죠. 열화상 카메라와 적외선 온도계를 빌려줬습니다. 일주일 후 집 안 곳곳에 측정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각 공간마다 온도계 3개씩을 설치했어요. 바닥에서 30cm, 1m, 2m 높이에 각각 배치했습니다. 온도 분포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였죠. 습도계도 같은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에너지 미터기는 보일러와 전기 배전반에 연결했어요. 1시간마다 자동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카트린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증명하려는 거라고요.
온돌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어요. 데이터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노트북을 켜서 전날의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온도 변화, 습도 변화, 에너지 소비량. 모든 걸 엑셀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실내 온도를 놀랍도록 균일하게 유지했어요. 바닥에서 30cm 높이와 2m 높이의 온도 차이가 평균 1.5도에 불과했습니다. 알트바우에서는 그 차이가 6도가 넘었었죠. 습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40%에서 50% 사이를 유지했어요. 알트바우에서는 라디에이터 근처는 30%로 건조했고 창가는 65%로 습했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같은 면적, 같은 실내 온도 22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온돌 시스템은 알트바우 난방보다 38% 적은 에너지를 사용했어요. 난방비로 환산하면 월 250유로 절감이었습니다. 연간 3,000유로, 약 450만 원이죠. 열화상 카메라로 바닥을 촬영했습니다. 온돌 바닥은 전체가 고르게 붉은색으로 나타났어요. 온수 파이프가 균등하게 열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증거였죠. 알트바우의 열화상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알트바우는 라디에이터 근처만 붉고 나머지는 파란색이었어요. 열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2개월째 되던 날 더 구체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외부 온도 조건에서 실내 온도를 22도로 맞추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어요. 온돌은 평균 45분이 걸렸습니다. 알트바우 라디에이터는 2시간이 넘게 걸렸었죠. 열 유지 시간도 측정했습니다. 난방을 끈 후 실내 온도가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온돌은 4시간 이상 유지됐습니다. 알트바우는 1시간 만에 20도 아래로 떨어졌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원리를 분석했습니다. 온돌은 복사열 방식이었어요. 바닥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직접 사람과 물체를 데웁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과 접촉하는 모든 것을 직접 데우는 거죠. 반면 라디에이터는 대류열 방식이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순환이었어요. 그래서 천장은 뜨겁고 바닥은 차가운 온도 편차가 생기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온돌이 더 효율적인 구조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어요. 저는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온돌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 및 실내 쾌적도 분석이었어요. 보고서에는 모든 측정 데이터가 포함됐습니다. 그래프, 표, 열화상 사진, 비교 분석. 15년 저널리스트 경력을 총동원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독일의 전통적 난방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38% 높았어요. 실내 온도 균일성은 75% 개선됐습니다. 습도 조절 능력도 40% 우수했죠. 거주자 건강 효과도 문서화했습니다. 제 허리 통증 변화, 카트린의 냉증 개선, 소피아의 감기 횟수 감소. 모든 걸 의료 기록과 함께 정리했어요. 보고서를 완성하고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디에 제출할까? 독일 에너지 효율 연구소가 떠올랐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산하 기관이었어요. 건물 에너지 효율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곳이죠.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도 걸었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에 대한 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2주 후 답장이 왔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했어요. 내부 검토를 거쳐 연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다른 곳에도 보냈습니다. 베를린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프라운호퍼 건축물리연구소, 독일 건축가협회. 총 5곳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대부분 답장이 없었습니다. 한 곳은 거절 메일을 보냈어요. 연구 주제가 협회의 관심사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계속했어요. 이제는 6개월치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겨울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였죠.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더 많은 그래프, 더 정밀한 분석, 더 명확한 결론. 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됐어요.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에너지 효율 연구소 소장에게 직접 우편으로 보냈어요. 표지에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독일 난방 에너지 효율 38% 개선 가능이라고요.
2주 후 전화가 왔습니다. 독일 에너지 효율 연구소였어요. 담당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했다고요. 데이터가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연구소 본부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연구원 3명이 참석했어요. 2시간 동안 제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측정 방법, 장비 정확도, 비교 기준, 오차 범위. 모든 걸 꼼꼼히 따졌죠.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준비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사진을 설명하고 그래프를 분석했어요. 미팅이 끝날 무렵 수석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공식 검증을 의뢰하겠다고요. 만약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이건 중요한 발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트린이 물었어요. 어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프라운호퍼 건축물리연구소에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 최고 권위의 연구기관이었어요. 공식 검증을 시작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연구팀 5명이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3개월간 정밀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연구원들은 우리 집 곳곳에 전문 센서를 추가로 설치했어요. 연료계, 공기질 측정기, 에너지 분석기. 제가 사용한 장비보다 훨씬 정밀한 것들이었죠. 24시간 모니터링이 시작됐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연구소로 전송됐어요. 외부 기온, 실내 온도, 습도, 에너지 소비량, 심지어 거주자의 활동 패턴까지 기록됐습니다. 카트린과 소피아는 처음엔 불편해했어요. 집이 실험실이 된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선택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연구소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어요. 수석 연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초기 데이터가 매우 흥미롭다고 했어요. 제가 제출한 보고서의 수치들이 거의 정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독일 에너지 효율 연구소 직원들과 연방정부 에너지부 담당자도 참석했습니다. 총 15명이 모였죠. 프라운호퍼 연구소 박사가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독일의 표준 난방 시스템보다 에너지 효율이 40% 높았습니다. 재측정치 38%보다 더 높은 수치였어요. 실내 온도 균일성은 80% 개선됐습니다. 습도 조절 능력도 45% 우수했죠.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복사열 방식의 원리적 우수성, 에너지 손실 최소화, 거주자, 체감 온도 개선. 모든 지표에서 온돌이 압도적이었어요. 거주자 건강 효과도 문서화됐습니다. 제 허리 통증 완치, 카트린의 냉증 개선, 소피아의 호흡기 질환 감소. 의료 데이터와 함께 객관적으로 입증됐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연방정부 에너지부 담당자가 물었어요. 독일 전역에 보급할 경우 예상되는 에너지 절감량이 얼마냐고요.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독일 전체 주거용 건물에 온도를 설치하면 연간 난방 에너지 소비를 35% 줄일 수 있다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2천만 톤 감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은 2045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건물 부문 에너지 절감이 가장 큰 과제였죠. 온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독일 최대 일간지에 기사가 났습니다. 일면 톱기사였어요. 한국의 3000년 기술이 독일 에너지 정책을 바꾼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사진과 함께 온돌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실렸어요.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보고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에너지 효율 40% 개선, 이산화탄소 2천만 톤 감소. 구체적인 숫자가 독일 사회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6개월 전 저를 비난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죠.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독일이 배워야 한다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물론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한다는 주장, 독일 기술로도 충분하다는 반론. 하지만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권위 앞에서 그런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독일 건축가 협회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회장명이었어요. 6개월 전 저를 비난하던 그 사람이었죠. 이메일 내용은 짧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당신이 옳았다고 인정한다고 했어요. 협회 세미나에서 강연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편집국장도 연락했습니다. 복직을 제안했어요. 편집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죠. 온돌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쓸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마르쿠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다시 연락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움직인 겁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어요. 사회주택 시범사업으로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세 도시에 온돌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총 예산 5천만 유로, 약 750억 원 규모였죠. 한국 건설사들과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독일 건축가들에게 온돌 시스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어요. EU 에너지 효율 기준 개정안에도 온돌이 포함됐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열린 거였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베를린 판코의 시범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어요.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200세대 규모였죠. 모두 온돌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었어요. 독일 건축가 협회에서 온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건축가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청중 속에는 6개월 전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건축의 본질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삶의 질이라고요. 150년 된 알트바우도 좋지만 주민의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온돌은 3,000년 동안 한국인들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온 지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독일도 겨울이 춥다고요. 우리에게도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세미나 후 많은 건축가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신들도 온돌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온돌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독일 공영방송에서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한국의 온돌, 독일 겨울을 정복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제 인터뷰와 함께 프라운호퍼 연구과정, 정부 정책 발표, 시범 아파트 건설 현장이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이 12%를 기록했어요. 독일 전역이 온돌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1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어요. 1년 전 이 결정을 내릴 때 두려웠다고요. 친구들 시선이 걱정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이 변화의 시작점이 됐다고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트린도 말했습니다. 알트바우를 떠날 때 울었다고요. 12년 추억이 있던 곳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합니다. 15년간 저를 괴롭히던 통증이 사라졌어요. 명성을 잃었지만 건강을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하 15도의 추운 겨울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따뜻했습니다. 발밑의 온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베를린 곳곳에서 온돌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공공주택의 온돌 도입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건축가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온돌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독일 전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3,000년 한국의 지혜가 독일 겨울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건축 저널리스트로서 15년을 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제 독일 전역으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베를린의 한 건축 저널리스트가 보여준 용기 있는 선택이 독일 전체를 바꾼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전통의 지혜가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3,000년 한국의 온돌이 독일 공학을 넘어선 순간이었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